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전쟁 중입니다. 수백 명이 죽고 26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 소말리 중령, 그는 F-16 전투기에 탑재된 어떤 무기 하나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사사령부가 단 한 방에 초토화됐고 연료 저장소와 탄약고가 연쇄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미국제도 아니고 중국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산입니다. 소말리 중령은 작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이게 바로 K방산의 진짜 실력입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이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꿨을까요?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태국 공군 소말리 중령이 직접 목격한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왕립공군 제21전 투비행대대 소속 소말리 타나폰 중령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조국 태국과 이웃나라 캄보디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지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고대 유적을 두고 양국은 수십 년간 다퉈왔던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62년에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2025년 5월 26일 국경 인근에서 양국 군인들이 충돌했고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쏘았다고 주장했지요. 그날 이후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긴장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7월 16일에는 지뢰가 터져 우리 병사 3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다리를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7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전 8시 20분 캄보디아군이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으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간인 최소 2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지요. 주유소와 편의점이 불타올랐고 5살짜리 어린아이도 부상자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F-16 전투기에는 평소와 다른 무기가 장착되어 있었지요. 바로 한국에서 만든 KGGB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2022년에 이 폭탄을 20발 도입했었는데 실전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제도 아니고 한국제라니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5대의 F-16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이 다연장 로켓을 발사한 군사시설이었지요. 겉으로는 카지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전 통제소였고 많은 탄약과 무기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목표 지점에 접근했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목표물이 잡혔고 컴퓨터가 정확한 좌표를 계산했지요. 저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KGGB 유도폭탄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폭탄은 오차없이 정확하게 목표물 중앙에 떨어졌던 거예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내부 탄약고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지요.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출격한 다른 조종사들도 각자의 목표물에 KGGB를 투하했고 모든 폭탄이 정확히 명중했던 겁니다. 연료 저장소가 폭파되었고 통신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캄보디아군의 핵심 거점들이 하나둘씩 무력화되어 갔지요. 기지로 돌아온 뒤 우리 조종사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가격은 미국제의 절반 수준인데 정밀도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저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날 출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우리 국내 총 생산은 5,400억 달러였고 캄보디아는 3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7배 차이였지요. 국방비도 우리가 57억 달러를 쓰는 동안 캄보디아는 13억 달러밖에 쓰지 못했던 겁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F-16과 그리펜 같은 최신 전투기를 7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어요. 반면 캄보디아는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 숫자는 비슷해 보였지만 우리 것은 최신형이었고 그쪽은 구소련제 골동품이나 다름없었지요. 해군력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헬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상황은 우리 예상과 달랐습니다. 국경지대는 온통 정글과 산악 지형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거지요. 우리 지상군이 전진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로켓이 날아왔고 추격하려 가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특히 골치 아픈 건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BM-21이라는 구소련제 무기였는데 오래되긴 했어도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쏠 수 있었지요. 정밀도는 떨어졌지만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병사들은 이 로켓 공격에 계속 시달렸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는 카지노로 위장한 군사시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무기와 탄약이 가득했습니다. 통신 장비도 갖춰져 있어서 작전 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 정보부가 이걸 파악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지상군만으로는 이 시설들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접근하려면 정글을 뚫고 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복 공격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포병으로 폭격하자니 민간 시설과 섞여 있어서 함부로 쏠 수도 없었지요. 게다가 캄보디아군은 우리가 공격하면 재빨리 무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 사령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이 장기화될 게 뻔했어요. 장기전이 되면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세질 테고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도 쌓일 겁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가 시간을 끌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공군력을 제대로 활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는 최신 전투기가 있고 정밀 유도 무기도 있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유한 정밀 유도 폭탄 중 상당수는 미국제였는데 재고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에서 추가로 들여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쌌지요. 바로 그때 누군가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이 있다는 걸요. 2022년에 시험 삼아 20발을 도입했었는데 그동안 훈련에만 쓰고 실전에는 한 번도 투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격이 싸서 샀지만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지휘부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거였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국제 폭탄은 재고가 부족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결국 한국산 무기를 써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저를 비롯한 조종사들은 KGGB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사용법을 설명해 줬어요. 그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무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로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고 바람이나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조종사들이 많았습니다. 실전은 훈련과 다르니까요. 과연 이 무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제대로 작동할까? 그 의문은 7월 24일 아침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출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경납고로 달려갔습니다.
제 F-16 전투기 아래에는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지요. 은빛으로 빛나는 그 폭탄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이 무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테니까요.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올라타 엔진을 켰어요. 굉음을 내며 전투기가 활주로로 향했고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지요. 스로틀을 최대로 밀어붙이자 전투기는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5대의 F-16이 편대를 이루며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목표 지점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에 목표물이 잡혔지요. 겉으로는 카지노 건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군의 작전 통제소였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목표 좌표를 입력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깜빡이더니 곧 고정되었습니다. KGGB의 위성 항법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전투기 아래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GGB가 분리된 거였어요. 은빛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날개를 펼쳤고 활공하면서 목표물로 향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이 왔습니다. 폭탄이 건물 지붕 정중앙에 명중했어요. 번쩍하는 섬광이 터졌고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몇 초 후 내부 탄약고가 유폭되며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덩이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무전기에서 동료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호기도 명중, 3호기도 명중. 모든 보고가 성공이었어요. 우리가 투하한 KGGB는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명중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 무전기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방금 목격한 광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정비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한국 무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지요. 작전이 끝나고 며칠 후 우리는 파괴된 목표물의 정찰 사진을 받았습니다. 위성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KGGB의 파괴력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카지노로 위장했던 작전 통제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주변 50m 안에 모든 구조물이 무너져 있었지요. 더 놀라운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KGGB 한 발이 명중하자 내부 탄약고가 모조리 폭발했던 거예요. 연료 저장소 공격도 완벽했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군이 몇 달 동안 비축해둔 연료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KGGB가 저장 탱크를 정확히 관통했고 모든 연료가 불타올랐습니다. 화재는 하루 종일 계속됐지요. 통신시설 타격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그 시설로 전선 부대들과 교신하고 있었거든요. 안테나 기지국이 파괴되자 통신망이 마비되었어요. 전선 지휘관들은 본부와 연락이 끊기며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단 5발의 KGGB로 이뤄진 일이었어요. 20발을 모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령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지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었으니 추가로 더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0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격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국제는 개당 2억 원이었지만 KGGB는 1억 원이면 샀거든요. 절반 가격의 같은 성능, 아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 거지요. 예산 담당 장교들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군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고정된 시설에 무기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위치를 옮기면서 우리 공습을 피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보급에 차질이 생기고 작전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지상에서는 우리 육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군이 핵심 거점을 무력화시켜줬으니 이제는 지상군이 전진할 차례였던 거예요. 국경 지역의 고지들을 하나둘씩 탈환해 나갔지요. 사실 KGGB의 성공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았던 철저한 훈련이었지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조종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소용없는 법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전투기를 몰아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정밀 유도 무기를 다루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일반 폭탄은 그냥 떨어뜨리면 그만이지만 유도 무기는 컴퓨터에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도 수억 원짜리 무기가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공군은 한국산 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총 12대를 들여왔지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훈련용 항공기였지만 실제로는 최신 전투기와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은 이 훈련기를 만들 때 실전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조종석에 처음 앉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계기판 배치가 완벽했어요. 모든 스위치와 버튼이 손이 가장 편하게 닿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 설계자들이 조종사의 편의를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특히 무장 통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물을 지정하고 무기를 발사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F-16과 거의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기에서 익힌 기술을 그대로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조종관의 위치, 계기판의 구성, 무장 시스템의 작동 방식, 모든 게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 조종사들은 전투기로 전환할 때 몇 달씩 재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저는 이 훈련기에서 수백 시간을 날았습니다. 목표물을 포착하고 좌표를 입력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무기를 발사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뜨는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본능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한국에서 온 교관들이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꼼꼼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지요. 그 교관 중 한 명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밀 무기는 조종사의 실력이 80%라고요. 아무리 좋은 폭탄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고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연습하라고 했어요. 잠자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훈련이 결국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실전에서 KGB를 투하할 때 저는 훈련 때 했던 그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목표물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좌표를 입력하고 컴퓨터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에 완전히 익은 동작이었지요. 긴장은 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수백 번씩 연습했던 터라 실전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절차를 완벽하게 따랐지요. 훈련이 우리를 구한 겁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 한국은 이 훈련 체계를 처음부터 설계해뒀다고 합니다.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조종사 양성 시스템 전체를 제공한 거였어요. 훈련기를 만들 때부터 최신 전투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설계했던 거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그 무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24시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KGB를 사용하기 전에도 우리는 모의 훈련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십 번 연습했고 훈련용 폭탄으로 실제 투하 연습도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줬습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다.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들의 조언은 모두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원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살 때는 매뉴얼만 달랑 받고 알아서 익히라는 식이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이메일로 문의하라고만 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였어요. 태국 공군 사령관님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 공군력이 완성되었다고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없었다면 조종사들의 실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지요. 사령관님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공군 사령관들에게도 한국 훈련 시스템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7월 24일에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5발의 KGGB가 모두 명중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훈련과 완벽한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 공군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KGGB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태국 내에서만 알려졌지만 곧 외신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군사 전문 매체들이 앞다퉈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공 사례가 아니었거든요. 신흥 무기 강국 한국이 실전에서 그 실력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한방산 전문 잡지 기자가 직접 우리 기지를 찾아왔던 게 기억납니다. 그는 KGGB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가격은 얼마인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미국제 무기와 비교하면 어떤지. 질문이 끝도 없었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미국제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했어요. 정말입니까? 절반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으니까요. 5발을 투하했고 5발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오차가 1m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기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눈을 보더니 진실을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가 쓴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동남아시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다였지요. 기사는 KGGB의 성능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한국이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무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태국 국방부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라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KGGB 같은 정밀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였지요. 필리핀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긴급히 한국에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200발을 더 구매하기로 했어요. 20발로는 전쟁을 계속 치르기에 부족했거든요. 한국 측은 즉시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빠르면 2달 안에 첫 물량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지요. 이런 빠른 대응도 한국 무기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격 협상도 순조로웠습니다. 대량 구매라서 할인도 받았어요. 개당 가격이 더 낮아졌지만 한국 업체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태국이 만족하면 다른 나라들도 올 테니까요. 이런 전략적 사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태국에서 직접 KGGB를 조립할 수 있도록 공장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하되 나머지는 태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무기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사면 평생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부품 하나 고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독점으로 계속 돈을 벌려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철학이었어요. 태국이 스스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부품 수요도 늘어날 테니 서로 이익이라는 거였지요. 게다가 태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를 추천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런 윈윈 전략이 한국 방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요. KGGB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심지어 전투기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한편 전선에서는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육군이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진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군의 지원 덕분에 지상군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계속 후퇴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보급선이 끊기고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한 싱크탱크는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의 3가지 강점을 분석했지요. 첫째, 가성비. 최고급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둘째, 빠른 납기. 주문하면 몇 달 안에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술 이전.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 국방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중동 국가들도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무기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해왔는데 한국 무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지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다 쓰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쟁 초반에는 중국제 무기로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그들이었지만 태국의 한국제 무기 앞에서 무력함을 절감했던 겁니다. 우리 정보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이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확인된 한국 무기의 성능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도 KGGB 같은 무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과거에도 한국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한국으로부터 군용 차량 100대를 지원받았어요. 2012년에는 240대, 2017년에는 220대를 더 받았습니다. K511이라는 트럭과 K131이라는 지프 같은 차량들이었지요. 캄보디아군은 이 차량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군 훈련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캄보디아 특수부대원들이 한국에 와서 몇 달씩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테러 작전, 정글전, 도시 전투 같은 것들을 배웠지요. 그 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장교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캄보디아군 특수부대가 한국제 무기를 일부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총이나 권총 같은 소화기였지만 그들은 한국 무기의 품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장이 적고 정비가 쉽고 정확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한국제 KGGB가 보여준 성능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까지 만들 수 있었나? 하는 놀라움이었어요. 캄보디아 장교들 중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한국에서 무기를 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캄보디아는 경제력이 약해서 고가의 정밀 무기를 대량으로 살 여유가 없었어요. 국내 총 생산이 태국의 17분의 1에 불과했고 국방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KGGB 한 발이 1억 원인데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지요. 둘째, 캄보디아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에는 중국군이 사용하는 해군 기지도 있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지요. 셋째, 지금 태국과 전쟁 중인데 한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팔 리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태국에 무기를 계속 팔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도 판다면 양쪽에서 무기를 쓰는 이상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국조차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건 K방산의 명성이 동남아 전역에 퍼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우리 정보 분석관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캄보디아가 재건에 나설 때 한국 무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한국과 캄보디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었지요. 고위급 교류, 교육과 훈련, 대테러 협력, 연합훈련 같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더 발전했을 관계였어요. 한국 정부는 이번 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휴전을 촉구했고 평화적 해결을 주문했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태국과의 계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체결된 무기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은 캄보디아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했습니다. 전쟁 난민들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을 보냈어요.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도 파견했지요. 무기는 태국에 팔되 인도주의는 양쪽 모두 돕는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는 오히려 양국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계약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어요. 캄보디아는 전쟁 중에도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고마움을 느꼈지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양국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외교력에 감탄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도 평화를 추구하고 한쪽을 돕면서도 다른 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 한국을 신뢰받는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이었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다 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종사로서 여러 나라 무기를 다뤄봤습니다. 미국제, 유럽제, 중국제, 러시아제까지요. 각각 장단점이 있었어요. 미국제는 성능이 최고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유럽제는 품질이 좋지만 납기가 오래 걸렸지요. 중국제는 싸지만 신뢰도가 떨어졌고 러시아제는 튼튼하지만 기술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어요.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성능은 미국제와 비슷한 수준인데 가격은 절반이었어요. 납기는 유럽제보다 훨씬 빨랐고 중국제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술 지원과 교육까지 제공했지요. 이런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었어요. KGGB가 보여준 완벽한 명중률이 그 증거였지요. 이건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둘째, 빠른 납기였어요. 주문하면 몇 달 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거였지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 무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전체 무기 수출의 75%를 차지했어요. 특히 미국은 혼자서 42%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존 강자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30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 170억 달러로 뛰었고 2023년에도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긴 거지요. 세계 무기 수출 순위도 13위에서 8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들 나라는 최신 무기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너무 비쌌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싸지만 성능과 신뢰도에 의문이 있었지요. 한국 무기가 딱 맞았던 겁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수십조 원어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한국 무기가 그들의 안보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는 기술,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최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어서 해군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호위함과 잠수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요. 필리핀은 이미 FA-50 전투기를 도입했고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중동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보였고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무기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은 많지만 미국이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4대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방산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수출 금융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지요. 한국 방산 업체들의 실적도 급성장했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치솟았어요. 이들 회사의 영업이익이 몇 배씩 늘어났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13만 개나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1950년대에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소총이나 탄약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되었어요. FA-50 전투기는 가성비 최고의 경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GB 같은 정밀 유도 무기까지 만들어 실전에서 그 위력을 증명했지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연구개발이었어요. 한국은 국내 총 생산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지요. 둘째,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군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무기도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의 실용성으로 이어진 겁니다. 셋째, 고객 중심 철학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납기도 빨라야 하고 기술 지원도 완벽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 강국이자 방산 강국이에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저는 조종석에서 한국 무기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을 제 눈으로 본 거니까요. KGB가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K방사는 계속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로서 한국과 함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조종사가 증언한 한국 무기의 놀라운 실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